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작가님 신간, 작가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의 챕터 5번 챕터 하왈라 모멘트 0에서 1로의 도약 부분을 같이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하왈라에 대해서 혹시라도 익숙치 않으신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작가님을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쫓아오지 않으셨던 분들이신 경우, 그러니까 신규 모비커님들이겠죠, 아마도. 그런 분들은 그 영화 프리미엄 러쉬라는 영화 있어요. 프리미엄 러쉬. 그 주인공이 자전거를 타고 그 전표 하나를 끝까지 사수하면서 그 부패한 경찰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한 영화가 한 편 있는데, 영화 자체는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담스럽지 않게 보셔도 괜찮아요. 아주 재밌어요. 가족들이 보셔도 재밌을 정도로 진짜 재밌는 영화니까 그 영화를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하왈라 시스템이라는 게 이거구나라는 거를 그냥 한 번에 다 이해하실 수 있게끔 아주 재밌게 잘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거 먼저 추천을 꼭 드릴 테니까 걔는 한번 보셔요. 자,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15페이지 송금과 택배의 차이. 이건 이제 장부의 이동인가 물건의 이동인가. 말 그대로죠. 송금은 장부가 바뀌는 거고 택배는 물건이 이동하는 거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혹시 안 되실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드리면, 송금은 그냥 너와 나의 장부만 조금 바뀌면 되는 거예요. A에서 B가 A에서 B로 1,000원이 이제 전달이 됐으면 A의 잔고에서 1,000원이 줄어들고 B의 잔고에서 1,000원이 오르면 되는 겁니다. 근데 택배는 그게 아니죠. 택배는 내가 보낸 게 정확하게 똑같은 게 가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인터넷상에서 어떤 소시지를 샀어요. 소시지 같은 거 아이들 먹으라고 간식을 샀을 때 제가 A란 브랜드의 소시지를 샀는데 B란 브랜드의 소시지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바로 반품 조치를 하죠. 교환 조치를 하거나. 그러니까 그 송금과 택배의 차이는 거기에서 있는 겁니다. 송금과 택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택배는 그 물건을 이동해야 하지만 송금은 그 돈을 이동하지 않는다. 그쵸? 택배는 물건이 진짜 이동하는 거지만 송금은 그 돈이 이동하지 않아요. 돈 자체를 뭐 들고서 싸들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 개념하고는 좀 틀리죠. 송금은 그냥 장부만 변경하는 거예요. 장부만. 아주 간단하게 장부만 변경하고 끝납니다. 사실은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죠. 송금이라는 것 자체가. 오늘날 금융전산망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사람들은 물건을 보낼 때처럼 송금할 때 실제로 그 돈을 전송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중동 지역에서 발달한 하왈라다. 하왈라는 중동처럼 종교적 사회적 이유로 은행업을 할 수 없거나 금융업이 자리 잡지 못한 지역에 뿌리를 내린 사금융 송금망이다. 주로 이제 이쪽 중동 같은 곳이나 아니면 이제 정말 이렇게 살기 어려운 나라들, 환경이 너무 안 좋은 나라들, 주변에 은행이 없는 거죠. 주로 이런 데 쪽에서 이제 하왈라 시스템이 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환치기 원리라는 게 나오는데, 환치기 원리라는 거 되게 간단해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중국에다 돈을 보내고 싶어요. 아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제가 일부러 막 아프리카 오지에다가 돈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프리카 그 오지에 있는 섬에는 오지에 있는 섬이란다. 아프리카 그 오지에서는 은행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프리카 오지에도 그런 이제 하왈라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시스템은 그 아프리카 그 오지의 특정한 지역과 그 지역에도 지점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점이 있는 거예요. 은행망처럼.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망에 그 하왈라 지점에 가가지고 아프리카 오지로 100만 원을 보내주세요라고 이렇게 딱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이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게 돈이 오가지는 않아요. 이제 주기적으로는 이제 중간에 한 번씩 정산을 할 때 약간씩의 이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가는 게 있으면 금융에선 다시 오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잘 움직이진 않고, 중간에 이 사람들은 이제 수수료를 떼먹는 거죠. 은행보다 조금 더 비싸겠죠.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이용되는 게 이제 일종의 전표예요. 전표.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다가 돈을 줘라고 얘기했지만 그쪽에서 돈을 받을 때에는 무슨 증표가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한국에서 하왈라에다 접수를 하면서 어떤 특수한 전표 같은 걸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요 전표를 어떻게든 그 아프리카 오제로 보내게 되면 아프리카 오제에서는 그 전표 하나만 보고서 이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지금 기준으로 이제 불법이죠. 원래 이제 국가 간에 돈이 이렇게 자유롭게 오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을 하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돈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실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전표만 딱 나가게 되면 그 해당 아프리카 오지에서 그 전표를 하월라 시스템 그 지점에 접수를 딱 하게 되면 돈을 진짜로 받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개념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아까 프리미엄 러시 내용 그 영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마 굉장히 재밌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될 거고요. 그 이제 보통은 그런 이제 시스템은 그 주로 이제 암흑의 조직 깽단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뭐 저도 이용은 안 해봤지만 책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응징 때문에 그래요. 신뢰 시스템의 그 신뢰가 굉장히 이제 필요한 게 금융이잖아요. 하왈라 동안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는 무조건 응징이거든요. 하왈라 시스템 자체에서 누군가 배신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우리나라 지점에 있는 그 접수처에 하왈라 접수처에 가가지고 돈을 접수를 했는데 이걸 누군가 운영 주체나 이런 중간에 누군가 이제 그거를 이제 꿀꺽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사람들의 응징은 굉장히 무섭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볍게 무슨 형사고발 이런 수준이 아니라 자기네 자체 내에서 응징을 하는 거죠. 신체적으로 응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굉장히 좀 강하게 응징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 전표 부분이에요. 이 전표 부분이 이제 좀 이따가 비트코인에 그 이제 응용되는 설명으로, 예, 비트코인과 함께 응용돼서 설명으로 나오게 되고요. 예. 하왈라 업자에게 돈을 건네고 받은 전표는 곧 돈이다. 그 전표 자체가 돈이에요. 진짜 돈이 가는 게 아니라 전표만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 전표를 받은 사람이 돈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나라에서. 네. 업자들은 고객들이 전표가 법이고 곧 정의라는 것을 믿게 만들어야 된다. 하왈라의 모형이 근대 금융으로 발전했으므로 규칙에 의한 지배라는 문화를 가장 앞서 실천한 분야가 바로 금융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네. 418페이지 소제목 비트코인은 가격이 없어도 하왈라 전표로 사용할 수 있다. 사실은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내용이 추가되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전표가 또 쪼개지죠. 아주 굉장한 시스템이죠. 1억 분의 1까지 쪼개지죠. 엄청난 거죠. 네. 자, 이제 여기서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비트코인이 코드 쪼가리라서 일단은 요거 먼저 읽을게요. 비트코인이 코드 쪼가리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왈라 시스템에서 법이요 정의인 전표가 암호를 적은 낙서에 불과하므로 쓰레기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비트코인이 하왈라 시스템의 전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게다가 하왈라의 전표는 배달 사고가 나기도 하고 위조될 위험도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복제가 불가능하고 전송도 중 가로채기를 당할 염려도 없다. 이제 이러면서 작가님이 예시를 든 게 비트코인이 이제 가격이 없다. 가격이 없는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애초에 아예 가격이 이제 1불도 안 되고 이런 때처럼 가격이 하나도 없는데, 이 하왈라 업자한테는 이 비트코인 자체가 이제 전표가 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전표 자체는 실제로 이제 위조가 되지 않게 되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 비트코인이 실제로 전표의 역할을 하면서 오갈 수 있는 거죠. 그쵸.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국에 있는 하왈라 지점에 가서 접수를 100만 원을 해요. 그러면 제가 받는 거는 비트코인 코드 쪼가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받는 곳 쪽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코드 쪼가리가 이제 비밀번호를 받겠죠. 그럼 그거를 접수하게 되면 이제 실제 돈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착시 현상인데 이 비트코인 자체가 실제로는 종이 증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전자 증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금본위제 시절에
사람들이 실제 금을 들고 다니면서 금융을 했던 시절이 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나요? 그 은행이라는 곳에서 금을 보관하는 증서를 써주게 되고 그 증서만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맞교환하면서 거래를 하게 됐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결국엔 그 증서 자체가 이제 가치물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도 비트코인이 그렇게 돼서 가치물이라는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비트코인 전표라는 기념의 전표라는 기준에서의 비트코인은 실제로는 그 돈을 이제 그 가치물로서 돈에 대한 가치물로서 인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개념을 이제 작가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시장 가격이 없더라도 비트코인은 하왈라를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한 솔루션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금보관증으로 시작했다는 달러가 그러하듯이 금융망에서 널리 인정받는 전표가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화폐의 속성을 띠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러한 전개를 압축해서 지금의 비트코인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을 납득할 수 있다는 단서를 얻게 된다. 네. 근데 이 전표는 말씀드렸다시피 쪼개지죠. 1억분의 1까지. 비트코인은 1억분의 1까지 쪼개져요. 물론 우리 모빅도 똑같이 하드포크 했기 때문에 1억분의 1까지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쓰던 전표하고는 다르게 이제 분할성이 완벽하게 되는 거죠. 이게 더 좋은 거죠. 422페이지. 비트코인 시장 가격이 바로 송금을 위한 예측입니다. 그렇죠. 이 자체가 가치물이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의 근원은 바로 송금을 위해 맡겨놓은 하왈라 입금액이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암호가 위조되지 않으므로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것은 송금 전표를 전송하는 것과 같다고 간주한다. 바로 비트코인은 디지털 세상에 최적화된 환치기 혹은 하왈라 시스템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가 그냥 돈이잖아요. 사실은 이 자체가 그냥 화폐거든요. 근데 이 화폐가 위조가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송도 자유롭고요. 전송을 하게 되면 그 비트코인이 그냥 바로 정부가 바뀌게 되면서 그냥 세계 어느 곳에서나 그냥 정부가 바뀌면서 소유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나라가 있고 이 나라가 있잖아요. 이 양쪽에 A, B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원래는 옛날에 하왈라 시스템이라면 그 무슨 전표 같은 게 이제 딱 갔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것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실제 무슨 전표가 가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이 국가와 국가 간에서 돈이 이동할 때에는 그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가 그냥 가치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돈을 보내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그 분산장부 있죠. 그 분산장부에 있는 장부의 소유권 자체만 그냥 바뀌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국경을 넘어가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경을 넘는다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그거 자체를 애초에 초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는 애초에 국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가 그냥 비트코인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애초부터 가정을 하시고 소유권만 이렇게 서로 왔다리 갔다 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시스템이죠. 그런 시스템입니다. 비트코인을 개별적인 돈으로 인식하는 대신 비트코인을 전 지구적인 환전망, 즉 하왈라로 인식한다면 비트코인의 파괴적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비트코인을 도무지 투자자산으로 여길 수 없는 사람도 국경 넘어 송금하는 수단으로는 비트코인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원화를 주고 비트코인을 구입한 뒤에 바로 그 비트코인을 외국의 파트너에게 보내면 즉시 달러로 환전하라고 말한다. 바로 환전하면 외국의 파트너 역시 투자 가치보다는 송금 수단으로 이해한 것이고 환전을 뒤로 미룬다면 본인의 판단으로 비트코인의 투자 가치에 베팅한 셈이다. 그쵸? 이게 한번 경험해 보면 이제 놀라는 거죠. 무슨 돈이 은행을 통하지도 않고 이렇게 쉽게 오는데 수수료가 이렇게 싸? 하고 놀라는 거죠. 비트코인 수수료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쌉니다. 요즘에 좀 올라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업비트 기준으로 바이낸스나 이런 데 보낼 때에는 트랜잭션당, 그러니까 한 번의 거래당이죠. 계좌 송금 한 번당 몇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그것도 지금 엄청 사실은 많이 좀 바가지죠. 사실은 바가지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업비트가 우리나라 그 블록체인의 암호화폐 시장에 압도적인 그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자가 사실은 거의 유명무실할 정도로 적어요. 하니까 그 시장 파워 때문에 이제 개인들이 약간의 이제 좀 피해를 살짝 보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번의 트랜잭션에 수수료가 몇천 원일 거예요. 한 4, 5천 원?
3, 4천, 올려서 한 5천원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5억을 보내던 10억을 보내던 수수료가 몇천 원이에요. 한 번에. 이거 엄청 저렴한 거죠. 진짜 뛰어난 화폐이죠. 예. 하왈라를 이용하는 이들에게 송금 수수료의 5%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사람이나 조직에게 수수료로 지불할 돈을 가격의 변화로 감내하는 하왈라 시스템이다. 그쵸. 이제 하왈라를 할 때는 이용료 자체가 비싸잖아요. 이거는 사금융이니까. 예, 사금융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아무래도 비쌀 수밖에 없죠. 왜 사금융을 왜 이용하겠어요? 무언가 이제 국가에 보이지 않게끔 움직여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망이 없는 곳으로 돈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 어쩔 수 없이 그걸 써야 되는 거거든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업비트에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출금할 때, 다른 거래소로 출금할 때 그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런 거 보면은 김프라고 하잖아요. 김치 프리미엄.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나요. 한 2년 전부터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어느 시점부터 이제 열심히 모으기 시작했는데,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거에 굉장히 꽂히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만약에 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분이라면 한번 꼭 짚고 넘어가시길 바라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사실은 무서워요. 왜냐면 우리나라 김프라는 게,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비트코인과 우리나라에 있는 비트코인 간에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프리미엄이라는 금액만큼. 근데 이게 역프로 되게 되면 우리나라 비트코인이 싼 거고요. 그냥 프리미엄이 붙게 되면 우리나라 비트코인이 더 비싼 거예요. 예.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프리미엄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한 4,900만 원 이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외국에서 살 때는 한 4,8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한국에서 살 때는 4,90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100만 원이라는 숫자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게 돼요. 왜냐면 거진 대부분 그게 금액이 한 2% 정도쯤 되잖아요. 2%라는 게 눈앞에서 프리미엄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게 매수할 때 굉장히 주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막 고민을 하게 돼요. 이거 프리미엄 없을 때 사야지 싼 거 아닌가 이러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물론 이걸 가지고 이제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역프와 김프 가지고 이거 이제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원해서 지금 비트코인을 모으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까지는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비트코인 자체를 모으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굳이 프리미엄은 신경 쓰지 마시고 꾸준히 모으세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상승했을 때도 프리미엄이 보통 따라가고요. 비트코인이 하락했을 때도 보통 프리미엄이 좀 따라가요. 물론 이제 시간차만 조금 있을 뿐이에요. 그 당시에 매수를 꾸준히 분할해서 계속 해보시다 보면 이제 패턴이 조금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프리미엄 때문에 내가 매수 타이밍을 조절하면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을 내가 살려고 했던 시세보다 비싸게 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이제 상승이 끝난 다음 텀에 이렇게 파동 맞춰서 밀고 고려하셔가지고 하시는 분들 계시긴 할 텐데, 저는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때 이제 하락을 이제 하잖아요. 하락을 딱 하고 한동안 그 시세를 유지할 때 보통 사거든요. 하락했을 때도 잘 안 사요. 그러면 그렇게 딱 유지하고 있을 때 당시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계속해서 프리미엄이 유지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고려하지 마시고 그냥 사세요. 그냥 사가지고 1, 2%더 내는 건데, 사실 아시잖아요. 지금 당장도 비트코인 가지고 5년, 10년 바라보고 갖고 계시면 수백 프로 이상의 이득을 보실 수 있는데, 그거 1, 2% 때문에 나중에 1, 20% 비트코인 더 비싸게 사시는 우를 범할 수 있으니까 그냥 애초에 차라리 무시하는 게 더 편하다. 일반적인 우리 비트코인을 화폐의 가치로 보시고 장기로 홀딩하겠다. 정말 이거는 내가 인생 내 정말 마지막에 일을 그만둘 때 이거를 소비하면서 이제 살겠다. 이 정도의 각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잊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424페이지. 하왈라를 발전시킨 은행 시스템.
하왈라의 모형을 제도화한 것이 바로 은행이다. 은행들이 연결된 금융망을 통해 실제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서도 송금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송금에 관계된 은행들이 서로의 장부를 연결해서 계산하고 그 계산 결과에 따라 채무가 이행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은행들이 서로 정산을 미루다가 한 은행이 도산해 버릴 수 있다. 이때 이 은행이 갚지 못하는 금액은 금융망이 책임을 져야 한다. 송금망에서 실패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지 않는 원칙이 변제의 최종성이다. 하왈라 시스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아까 전에 얘기한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맡겼어요. 어디에다 보내달라고 아프리카 우지로. 근데 중간에 자기네 시스템 안에서 오류가 나잖아요. 그러면 오류가 났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한테 연락이 올까요? 아, 죄송합니다. 그 돈 못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자기네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네 금융망이. 그 사설 금융망이 무너지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 더 이상 이용을 안 하겠죠. 누가 그렇게 뭐 하겠어요. 결과적으로 걔네들은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는 자기네들이 감내하고 무조건 돈을 줍니다. 받는 곳에게. 받는 분에게 무조건 돈을 주고요. 그 사고에 대한 것은 자기네들끼리 무조건 해결을 해요. 그 안에서 응징을 해요. 그게 바로 이제 변제의 최종성이에요. 무조건 간다는 거죠. 근데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립성 때문에 변제의 최종성이라는 걸 완벽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 우리 뭐가 있나요? 30분 동안 2차 하고 나면은 인출 제한 걸리잖아요. 그 보이스피싱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앞전 강의에서, 책의 앞전에서도 나왔지만 스위프트 코드. 그런 스위프트 코드를 가지고 러시아 같은 경우 막 이렇게 제재하잖아요. 전쟁 일으킨 나라들. 아니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여러 나라들이 좀 더 있어요. 북한 같은 경우도 다 이제 달러 국제 금융망에서 다 제재당하고 있죠. 실제 송금 업무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암암리에 하잖아요. 걔네들 같은 경우. 예,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 은행들이 변제 최종성을 완벽하게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중립성의 이제 한계가 정치권에 의해서 이제 제한되는 거죠. 은행은 국가의 판단으로부터 중립적이지 않으며 더구나 오늘날 금융망은 미국의 정치적 판단에 대해 중립적이지 못하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금융 시스템 자체가 미국을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테러나 마약, 자금 세탁에 개입한 외국의 정부, 조직, 기업이나 개인과 금융거래를 하면 그 금융기관은 미국의 은행들과 거래할 수 없다. 그렇죠. 미국 대통령에게는 언제라도 외부 정부에 대해 금융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때로는 의회가 직접 금융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크게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지배 아래 금융망이 놓여 있으며, 작게는 고객을 위해, 예를 들어 피싱 같은 사기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오늘날 금융망의 변제의 최종성은 변칙적으로 운영된다. 금융망이 중립적인 심판이 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은행들과 은행들 간에도 현실에서 게임에 참가하는 플레이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하나의 인격체나 조직이 아니다. 그저 프로토콜일 뿐이다. 그러므로 비트코인은 하왈라나 금융망과 달리 명예나 법이라는 인위적인 노력을 투입해 결제의 완결성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즉 비트코인이 정말로 폭력이나 법에 의지하지 않고도 변제의 최종성을 갖는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직접 은행업을 하지 않는 한 비트코인이야말로 인류가 꿈꿔온 가장 중립적인 신뢰망일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비트코인 자체가 이제 완벽한 그 변제의 그 최종성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린 거고요. 429페이지고요. 가치를 증명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가제목이고, 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압력에 의해 2023년 3월 스위스 유엔은 악명높은 제47조에 대해 결국 면밀한 수사를 승인했다. 문제의 법조항인 제47조는 기자까지 포함해 은행 고객 정보의 외부 누설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이다. 최대 3년형 징역형이지만 정보의 대가를 받았을 경우엔 최대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스위스가 이 조항에 대해 이제 재검토를 승인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스위스가 그러니까 중립국이라는 표현을 예전에 항상 많이 써왔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도 그렇게 이제 주변에서 많이 들었었고 기사로서도. 근데 이제 중립국이라는 것을 국가에서 이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법 안에 제47조라는 그 법 안에 뭐냐면 고객의 정보에 대해서 외부 누설 자체를 못하게 묶어놓은 거예요. 애초에 자국 국민들과 기자들을 포함해서. 만약에 누출을 하게 되면 무조건 구속이 되는 거죠. 이제 최대 3년 아니면 최대 5년 이렇게, 뇌물을 먹었을 때는 5년까지도. 그러니까 반억압적인 중립급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국가에 의해서. 근데 이게 예전에는
사실은 요렇게 됐었던 게 그 1700년대에 그 이제 개신교의 아성이었던 제네바가 스위스로 이주한 프랑스인들을 프랑스 국교 정부가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서부터 중립국이라는 그 금융 그 위치를 갖고 그 다음에 금융에서도 중립국인 위치를 처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 그 외부에 있는 나라들이 봤을 때 그래 그 스위스라는 나라는 아무래도 그런 개신교자들이 억울한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중립국이라는 이제 시스템을 시작하게 된 건데 실제로는 최근에는 이제 이걸 악용하게 되는 거예요. 뭐 누구나 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면 이제 악용하게 되죠. 왜냐면 이걸 가지고 뭐 이제 나치 전범 시대에 그 히틀러 무슨 뭐 협력한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무슨 뭐 그 왜 당시에 막 학살할 때 금리 같은 거 뽑았을 때 그런 금들에 대해서 유통을 이제 프랑스에서 스위스에서 조금씩 그런 은행들을 도와주면서 폭리를 취했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아동 성매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정부패한 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비밀금고 역할을 해주는 거.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발표가 중간중간에 실제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UBS 은행이 이제 미국에 의한 제재로 UBS 은행이 뉴욕하고 미국에서는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조금씩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밝혀지는 거죠. 이게 실제로는 중립국이라고 하더니 안에서 엄한 호박씨를 까고 있었네. 사람이 그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너네들 중립국의 위치라는 거를 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했었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도덕적인 잣대로 얘네들을 이제 옳지 않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쪼는 거죠, 일종의.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반복이 됐어요. 스위스 자체에서.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나라의 그 금융 아까 그 47조 항에 대해서 이제 두 손 두 발을 다 든 거죠. 스위스 은행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중립국이라는 위치에서 굉장히 좀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네. 스위스 은행이 비밀을 유지했기 때문에 거대한 악성 자금이 형성됐을까? 아니면 금융 비밀을 유지하려는 수요가 한 나라를 거대하면서도 튼튼하며 중립적인 하나의 금고로 탈바꿈시켰던 것일까? 전자라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거대한 악성 자금이 이제 비밀 때문에 생겼다면 스위스 은행의 비밀 유지 관행을 교사람으로서 이상주의자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제 후자는 뭐냐면 이제 금융 비밀을 유지하는 수요가 한 나라를 이제 거대하고 튼튼하며 중립적인 하나의 금고로 탈바꿈시켰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진실이라고 한다면 비밀을 원하는 부자들의 자금은 이제 다른 해결책을 찾아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래나 저래나 그냥 이제 스위스를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중립국이라는 그런 화폐에 대한 중립국의 위치를 이제 고수할 수 없게 됐으니까 이제 떠나가게 되는 거고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비인격적인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어두운 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두운 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나만의 비밀을 이제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던 나만의 그 돈 그 자체를 이제는 그 나라에 맡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돈도 비트코인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골드 시스템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골드 시스템이 사실은 요 보면은 페이팔과 함께 굉장히 큰 그런 이제 그 결제 시스템으로 이제 성장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제 이골드의 창업자가 잭슨이라는 분이에요. 이제 의사였었는데 이제 금융업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제 본인이 공부를 하다가 회사를 차리게 됐었는데 문제는 이골드는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100만 원을 이골드에 예치를 하게 되면 이골드에서 제한테 이제 100만 원을 예치했다는 무슨 이제 증명서 같은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서 이 증명 시스템을 가지고서 여기저기에다 결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요게 일종의 그 이제 이 안에서 그 자금 세탁 같은 게 조금씩 일어났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잭슨이라는 이 창업자가
이제 정부의 다양한 이제 자기 사업을 지키려고 정부에게 자기들이 그동안 이제 이상한 거래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제 뭐 제목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뭐 왜 자금을 왜 이동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거기에 이제 다양한 내용이 있을 텐데 별 내용 아닌데 금액은 엄청나게 크거나 이런 부분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FBI에 협조를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 협조된 자료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미국은 이곳을 이제 가로막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를 이제 블락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불법으로 이제 정해버리고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못하게 이제 막은 거죠. 그래서 이제 폐기됐고요. 엄마한테 아빠 촬영 중.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애기 엄마가 들어오기 전에 촬영 중이었는데 지금 애 엄마가 퇴근 중에 전화가 왔어요. 네, 지금 빨리빨리 촬영하고 애기 엄마 오기 전에 끝내고 업로드 하려고요. 요즘에 워낙 촬영을 많이 했더니 좀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골드에 대해서 이제 몇 차례 언급할 만큼 이제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골드의 실패를 반영한 발명품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골드와 비트코인은 어떤 맥락에서 동일한 딱 두 가지에서 차이가 나요. 근데 그 두 가지가 하나는 금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하나는 서버 회사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골드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 막혔는데 어디에서 막혔냐면 그 금을 모아놓은 금고 있잖아요. 이거 그냥 블록당한 거예요. 정부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 회사가 갖고 있던 그 금융 서버 있죠. 이게 그냥 압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종료돼 버리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크게 이 두 가지가 없어요. 금 자체를 매개로 하지 않고 비트코인 자체가 그냥 가치물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서버라는 거는 없어지고 분산정부라는 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막기가 힘든 거죠. 비트코인은 기소하려고 해도 경찰을 보내 차단할 서버나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는 노자의 도덕경에 가르치는 그대로다. 비트코인이 상식과 직관에 어긋나는 이유는 허탈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사기라고 처음에 생각했던 건데 알고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 비트코인 진짜 완벽해진 거죠. 비트코인이 가격을 갖고 있다는 게 충격적이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0으로 수렴하지 않고 우상향한다면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 뭐겠습니까? 무량대수죠? 무량대수비나? 진짜 무서워. 맞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0으로 가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그럼 그다음부터 무량대수죠. 상당히 없어요. 진짜로 작가님 말씀 열려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모빅도 똑같습니다. 모빅도 완전히 똑같아요. 모빅도 완전히 똑같은데 저희는 어저께 우리 또 아마 신규 모비커님이신 것 같은데 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셔가지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 많은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한 다른 코인들이 있는데 그 코인들 하드포크된 코인들과 비트모빅의 제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뭐라고 하냐, 딱 한 줄로 이제 딱 요렇게 드렸는데 제일 핵심은 공공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공공재가 어마어마한 이제 힘을 발휘할 거거든요. 지금 오늘 작가님 커뮤니티 글에 올라오셨잖아요. 오늘 점심에 어떤 유명 인사 두 분하고 이제 같이 사진 찍으신 거, 강남 교보에서 사진 찍으시면서 이제 그 사진을 같이 올려주셨는데, 그 사진에 누군지 처음에 몰라뵀어요. 저는 미래다님만 누군지 알고 있고. 몰라뵀는데 이제 댓글을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시라고 이제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검색해봤더니 세상에 이분이 저출생 대책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작가님께서 지난주 대전 강의에서 말씀하셨던 토닥토닥, 토닥토닥이라는 사업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작가님이 조금씩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이제 알려주신 거죠. 얼마나 대단한, 이게 바로 공공재로 하는 거예요. 이게 공공재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비트코인하고 다르게 하드포크된 비트코인하고 모빅은 완전히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기존 하드포크된 그렇게 많은 코인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 공공재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해 나가면서 작가님 말씀하셨던 이더리움이 맨날 이상만 말을 하고 실제로 이룬 게 없지만 우리 비트모빅은 이상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이룰 수 있는 공공재라는 자체가 몇 조 원이나 되는, 지금 현가로 몇 조 원이나 되는 공공재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일단 정부가 이골드를 차단하고 기소하고 유죄를 때리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처리했듯이 비트코인을 상대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죠? 비트코인 자체가 그냥 가격을 갖고 있고 아무것도 이제 대변하지 않으니까요. 어떤 실물적인 것을.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에 그 리브라 프로젝트가 얘기 나오는데, 얘네도 사실은 이제 그 이제 화폐를 만들었던 거죠. 리브라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근데 이제 그거를 했더니 의회에서 한 게 한마디로 너나 잘하세요라는 이제 그런 발을 들었고, 당시에 그 페이스북이 그 고객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했다는 혐의가 계속 드러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국회에서 굉장히 그 조인트 까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서 이제 2022년에 관련 사업부를 매각하면서 이제 해체해 버렸고요. 그러면서 SNS에서의 화폐 발행은 이제 저커버그가 이루지 못한 이제 야심 중 하나가 된 거죠. 하지만 뭐 그 전에도 뭐 또 그 페이스북 크레딧이라는 것도 또 추진했었는데, 이것도 어느 날 이제 또 조용히 깃발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화폐라는 시스템 자체가 국가의 의지에 반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브레튼 우주 시스템 자체가 개별 국가의 화폐 시스템을 존중해주면서 자본의 이동을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알아서 그 개별 국가들이 자기 운영을 화폐의 가치를 오르내리는 자국의 화폐를 그런 식으로 해서 무역을 위해서 이렇게 세계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또한 그렇게 해야만 이 달러라는 게 세계 화폐가 되지 않으면서 그 세계 안에서 규칙 통화의 역할을 해주고 이 개별 국가가 운영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 화폐를 임의로 이런 페이스북 이런 데서 만들게 되면 그 경계선이 다 무너지잖아요. 국가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꼬리를 내리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 아마 여기서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죠. 네, 실패의 단일점인 거예요. 이런 운영 주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비트코인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모비겐 지금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몇 년 안에 작가님이 완성되시면 이제 빠이빠이 하시면서 이제 그 운영 주체에서 이제 떠나시겠죠.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POW 완전히 이제 개방형 POW로 이제 비트코인이 똑같이 가는 거죠. 그런 부분이고요. 정부와 게임하는 법 441페이지. 정부는 비트코인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막지 못할 것이다. 이 논리에 동의해야만 비트코인 현상을 이해하는 여장의 첫 발을 뗄 수 있다. 좋은 머리와 충분한 정보력을 가진 많은 이들이 이 첫 발을 떼지 못해서 비트코인 현상으로부터 소외되었다. 투자 기회를 상실한 것만이 그들이 잃어버린 전부는 아니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지적 현상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것, 이는 지식을 다루는 일에 종사했던 이들로서는 후손들에게 수치스럽게 기억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진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지적 현상이 비트코인입니다.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같은 존재를 비트코이너들은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라고 부른다. 실패의 단일점이라는 어려운 말의 약전인데, 쉽게 말하자면 타깃이다. 책임의 주체가 없어서 하찮아 보이지만 비트코인은 이 실패의 단일점이 없는 시스템이다. 책임의 주체가 없다는 비트코인의 최대 약점이 바로 비트코인이 가진 힘의 근원이다. 저커버그가 두 손 들고 포기한 지점이 바로 비트코인의 출발선이었던 점이다. 우리 모빅도 이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죠. 자, 443페이지. 비트코인의 가치는 그 자체다. 비트코인은 금보다 뛰어나다. 비트코인의 논리적 타당성은 사토시 나카모토와 일군의 암호학자들이 2008년에 증명했다. 첫 번째 비트코인이 발행된 것은 2009년 1월 3일이므로 아직 최초의 비트코인이 발행되기도 전에 이들 사이에서는 핵심 쟁점들이 정리된 셈이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비트코인이 온라인 세계의 지불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제이 클턴 의장은 2017년 12월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에 암호화폐 옹호론자들의 주장을 빌려 비트코인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첫 번째, 중재자나 지역적 한계에 구애받지 않고 가치를 이전하고, 두 번째, 결제의 변제 도구로서 최종적이며, 세 번째,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하고, 네 번째, 거래를 공증하는 능력을 갖췄다라고 표현했다. 이게 2017년 당시 SEC 위원장 제이 클레이턴의 발언이에요. 지금 SEC 위원장하고 완전 천차만별이죠. 이게 정치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미국도 준비할 시간이 그만큼 필요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작가님 말씀대로. 예.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트코인 이 블록체인을 까면서 어떻게든 가격을 억압하면서 자기들도 무슨 제도적인 준비를 했겠죠. 금융 세력들, 그런 이렇게
펀드 회사들 이런 데들은 JP 뭐 이런 데들은 그 사이에 어떻게든 이제 자기네들이 서비스를 좀 하기 위한 무슨 뭐 매집을 좀 하지 않았을까요? 그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 번째 결제나 변제 도구로서의 최종성이라는 거고요. 그 자체가 그러면은 디지털 자산이 변제의 최종성을 가지려면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야 한다. 비트코인처럼 제도권 밖에 있는 가치물이 변제의 최종성을 갖는다는 말은 어느 기관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 속성을 가진다는 뜻이다. 비트코인은 복사본을 남기지 않으면 어떤 기관의 승인도 필요 없는 인류 최초의 디지털 자산이다. 클레이턴 의장이 콕 짚어낸 것처럼 비트코인의 핵심은 결제 수단으로서 지니는 최종성이다. 중재자의 도움 없이 네트워크 안에서 가치물이 이전되고 확증된다는 메커니즘이 뜻하는 바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비트코인 현상을 대하는 출발점이어야 한다. 비트코인 개념이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 중 하나는 전송수단과 화폐 자체를 구분하는 오래된 사고체계다. 비트코인은 전송수단이자 그냥 화폐예요. 얘는 일치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전송하면 다른 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트코인 자체가 갑니다. 근데 그 자체가 그냥 화폐예요. 좀 독특하죠? 왜 비트코인은 전송수단과 전송의 목적물을 분리하지 않았을까? 금을 맡기고 받은 디지털 코드가 금과 같은 가격에 팔리고 결제에 이용된다 해도 이는 금에 대한 권리의 이전이지 금 자체의 이전은 아니다. 이골드 시스템 얘기죠. 평상시에는 이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차단하려고 할 때 이 두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게 이제 되는 거죠. 이골드가 증명하듯이 정부가 금을 모아둔 금고를 압류하면 그 이골드 시스템 안에 있는 전자적 코드는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게 안 되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 약속을 믿을 수 없을 때 고객이 금의 디지털 권리를 구입하면 실제 금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FTX처럼 이렇게 장난을 쳐가지고 그 예측을 다 탕진해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골드가 이제 국가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문을 닫게 되었지만 불법 자금을 유통했다는 자금 세탁을 했다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을 닫긴 했지만 이골드가 방만한 경영에 의해서 또 그렇게 뱅크런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런 다양한 경우에 이거 자체가 어떻게 되나요? 가치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시스템 자체가.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없어요. 비트코인 자체가 그냥 가치물이잖아요. 무슨 금을 모아서 비트코인을 만들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자체를 내 개인이 갖고 있기만 하게 되면 얘는 애초에 그냥 그러니까 금은 내가 갖고 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전송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골드 시스템이 존재했던 거 아닌가요? 상대방 받는 이가 내가 갖고 있는 금의 순도를 알 수 있나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금을 잘게 쪼개게끔 도와줄 수가 있나요? 이런 게 다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런 기 때문에 이골드라는 게 이제 존재했었던 거고 이골드라는 게 이제 발전을 했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 때문에 이골드가 실패를 했던 거고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골드라는 많이 언급했던 것처럼 이 부분에서의 문제를 해결한 게 뭐냐면 아무것도 대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비트코인 자체, 이 코드 쪼가리 하나가 그냥 가치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그러니까 이거를 FTX 같은 곳에 개인적인 어떤 그 편리함이나 아니면은 이제 약간의 주는 그런 이자에 사리사욕을 조금이라도 채우려고 그런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그 맹점을 이용당하게끔 내가 방치하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종이지갑 있잖아요. 이 종이지갑, 이 뭉태기들. 이 종이지, 이거 엄청나죠? 이런 종이 지갑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다 비트코인을 넣어놓게 되면 뱅크런에서 자유롭죠. 예. 그리고 이건 분산 낭부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무너지지는 않죠. 가격에 영향은 줄 수 있겠지만 FTX처럼. 네. 실제로 가치물이 전산망을 통해 이동하는 비트코인의 속성은 국제금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저는 진짜 동의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한번 이제 바뀐다라고 정말 큰 흐름이 이제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무담보로서 부도가 전환될 가능성은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정말 단 하루 동안에도 넘겨졌다 되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은 뭐냐면 그 엘리트들 간에 금융 그룹들 간에 그 단기 여신들을 이렇게 움직이는 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행에서 이 은행으로 어떤 그런 밸런스
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잠시 자금이 필요할 때 은행들 간에 이렇게 또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대부분 그 당시에 그때 대부분 무담보로 돈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제 신뢰를 보고 이제 믿는 거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뭔가 이 신뢰라는 게 사실은 맹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여기에서 정말 단 하루만이라도 이 담보의 가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 A라는 은행이 B라는 은행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막 갑자기 100조가 필요한 거예요. 밸런스 시트를 맞추려고 어떤 그 요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은 100조를 원래는 이제 무담보로 빌려와야 되는 건데 그럼 빌려주는 은행에서 얼마나 이게 좀 불안하게 했어요. 아무리 신용이라고 하지만.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담보물로 제출해주면서 이제 대출을 해오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안전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담보물이 있게 되니까 요 이율이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무담보가 아니니까. 그럼 요 이율을 내려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금융 자체의 그 기초 금융의 이율을 내려가게 되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제 이득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작가님의 이제 말씀하시는 미래상이에요.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바뀌게 될. 내가 가진 비트코인은 최종적인 가치물이다. 정부가 빼앗을 수도 없고 복제도 불가능하다. 개인 키를 지배하는 사람은 이 가치물을 보관하고 이전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은 뭐냐면 소제목이 개인 지갑을 억제하라요. 비트코인은 변제의 최종성을 갖는다. 그리고 폭력이나 법에 의존하지도 않는다. 이는 금융 엘리트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비트코인의 장점이다. 그러나 결국 주류들도 비트코인이 따라하기 어려운 장점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규제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은 2021년 9월에 비트코인이 변제의 최종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보고서 제목도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탐색이었다. 이후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단속기구가 비트코인 규제의 핵심으로 자기관리 지갑을 거론했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개인 지갑, 즉 자기관리 지갑이 바로 변제의 최종성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규제당국 입장에서 보자면 비트코인의 변제의 최종성은 세 가지 문제점을 유발한다. 첫 번째, 일단 소비자 보호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변제 최종성 가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잘못 보내더라도 보호가 안 되죠. 무조건 자기 실수예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국경이 구애받지 않는다. 그렇죠. 국경 자체가 없는 이제 돈이죠. 세 번째, 기존의 금융망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거래에 흔적이 남지 않는다. 비트코인이 국경이 구애받지 않는 데다가 기존의 금융망을 통하지도 않고 전송되기 때문에 자금 세탁 방지에도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는 것을 규제 당국은 뒤늦게 알아채고 있다. 비트코인이 거래소나 가상자산업자를 통해서만 거래될 수 있다는 전제는 잘못되었다. 비트코인은 애초에 개인 간 거래를 위해서 디자인되었다. 개인 간 거래에서 대표적인 방식은 종이지갑이다. 트래블러과 같이 암호화폐 거래를 어렵게 하는 규제가 도입될수록 종이지갑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앞으로 이 종이지갑이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겠나요? 종이지갑도 언제는 규제를 당하겠죠. 예, 국가가 이미 이걸 알고 있잖아요. 이 종이지갑 때문에 비트코인 자유자재로 이제 거래될 수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잖아요. 또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이 종이지갑도 좀 귀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좀 이제 상상을 해야 되겠죠. 이게 뭐 단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또 단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국가라는 시스템이 제약을 거는 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거래는 할 수 있지만 종이 지갑은 지폐를 닮아 직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손을 거치면서 역사성을 가진다. 이런 원시적인 방법은 인터넷 환경이 여의치 않은 곳에서도 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거는 제가 전에 종이지갑 처음 나왔을 때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제가 친구들한테 모비 주려고 막 그렇게 할 때는 안 받는데 뭐 관심도 없고 막 이렇게 받아도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러는데 진짜로 종이지갑에서 담아주니까 완전히 바뀝니다. 종이지갑에 딱 주는 순간 기억나시나요 다들? 종이지갑에 딱 해서 주는 순간 애들이 전부 다 지갑 속에다 넣어버려요. 방치 안 하고. 완전히 다르죠. 같은 금액 넣어주는데 똑같은 금액 넣어주는데도 종이지갑에 넣어주면은 막 가방에 넣고 지갑에 넣고 책갈피에 꽂고 막 이렇습니다. 그냥 뭐 휴대폰처럼 위에다 올려놓으면서 뭐 잊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계속 보는 거죠.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적대적 환경에서 지금까지 온전하게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주류들이 인식하는 것이다. 거래소의 문턱을 높일수록 이런 비자료 거래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그런 쪽으로 생태계가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세계경제포럼과 미국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 그리고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가 가장 원하지 않는 방향일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이제 종이지갑도 좀 막힐 운명이다.
라는 것을 좀 감안하시고, 요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키스톤이나 LH죠 이런 같은 이런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제품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그 발행의 주체가 우리가 이제 신뢰를 어디까지 하느냐의 문제는 종이지갑도 마찬가지로 이제 갖고 있는 부분인데, 종이지갑은 대신에 한번 인쇄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다량으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다량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 모든 자료를 다 그대로 그냥 갈아버리고 있잖아요. 그 비밀키, 퍼블릭키에 대해서. 하지만 이제 종이지갑 그런 키스톤이나 이런 업체들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정말 신뢰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 논조가 옳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본인이 직접 지갑 주소 다 만드시면 돼요. 그죠? 그래가지고 해싱하시면 됩니다. 뭐 간단한 작업이니까 주사에 던지고 뭐 해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진짜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건데, 뭐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고, 그렇게까지 우리 시스템에 대해서 아니면은 이제 본인의 그런 자산을 그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열정이 있으신 분은 그렇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종이 지갑을 조금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언제가 됐든지 간에 유사시에 잘 쓰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편은 이제 마지막 챕터요. 챕터 6 비트코인 채굴의 미학이라는 부분이고, 이제 요거를 끝으로 이제 한 번만 더 촬영을 하게 되면 이 작가님의 책 The Great Bitcoin은 이제 복습이 완료됩니다. 틈틈이 시간 나실 때마다 들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응원의 글을 남겨주시는 게 정말 감사하고요. 어찌 됐든지 간에 저도 이 비트모빅의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이런 게 혹자는 얘기하잖아요. 정말 지난번처럼 작가님 카피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막상 한번 직접 해보시려고 마음을 먹어보세요.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으로 시작하셔야 되고, 생각보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왜냐면 저는 작가님처럼 이렇게 달변가도 아니고, 심지어 작가님처럼 우리 비트모빅이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말 이해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오늘도 진짜 우리 비트모빅 회랑방 강사님들 모여 계신 방이 또 있는데, 거기에서 진짜 말씀 나온 건데, 진짜 맞아요. 우리는 족밥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고, 여기에서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작가님이 준비해 주시는 후배들이 정말 양성이 될 때까지, 제가 언젠가, 사실은 저는 그런 때를 꿈꾸는 거거든요. 제가 이 비트모빅 시스템 안에서 영원히 군림하면서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애초에 제 인생의 목적이 그런 게 아니었고요. 저는 인생의 목적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냥 편하게 사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헌신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내가 스스로 느끼겠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제 후학파들이 이제 올라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능력이 출중한 친구들이 이제 준비가 됐을 때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 모빅을 이제 제가 모빅에 이렇게 손을 놓고 나오면서 그런 분들이 정말 이렇게 모빅을 굉장히 이제 크게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래야 제가 들고 있는 모빅의 가치도 더 확장되고 훨씬 더 큰 효과를 영위할 수 있잖아요. 정말 그런 때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빨리 흘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안동 같은 친구들 있잖아요. 안동 사대 천재님. 지금 대학생이잖아요. 좀 빨리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사회적인 경험도 조금 쌓고 그래가지고 준비가 좀 되면 좋지 않겠나. 아니면 우리 용래님 같은 분들. 이런 젊으신 분들도 계시고, 도미노님도 좀 계시고, 이런 젊은 분들.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작가님은 자기 스스로도 50대인데 가끔가다 의문을 갖지, 내가 나이가 많아서 우리 시스템 안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가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저는 40대인데도 왜 자꾸 그런 생각이 약간 동감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지 간에 요번에 모빙 회랑 하파 지금 이제 50인으로 늘어났잖아요. 진짜 감사한 거잖아요. 40인이었는데 10명이나 늘어났잖아요. 얼마나 큰 건가요, 진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볼 시험이 이제 마지막 시험이고, 그 다음은
작가님께서 임의로 뽑고 끝나는 거잖아요. 뭐 작가님께서 이미 고지했다시피 그 안에 이제 제일 큰 변수는 모빙 그 이제 던전에 들어간 모빙 개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의미가 없고 이미 다 이제 끝난 일이니까 그 전에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그 시험에서 아마 다음 주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다 다음 주에 하시려나? 아무튼 그 시험에 많이들 준비하시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작가님 책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그 준비를 하세요. 여기에 진짜 작가님 그동안 수년간의 노력이 피와 땀이 다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안에 있는 것만 알고 계시면 제가 볼 때는 다 가능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마지막 편으로 작가님 책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는 건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